스타트업들이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경제 한파 속 핵심 사업 영역 집중을 통해 생존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행객 수요가 늘며 LCC 업계가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하늘길까지 열리면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금융권이 비금융 사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가 관심을 키우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비명이 커지고 있죠. 난방비 인상의 여파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벤처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구조조정이나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경제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벤처 투자는 전년 대비 11.9%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또 신생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R&D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투입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농업 종합 플랫폼 어플 팜모닝을 운영하는 에드테크 기업 그린랩스는 긴축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신상훈 대표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무기한으로 자신의 월급 100% 삭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인 그린랩스 파이낸셜로 이동하며 대규모 구조조정 신호탄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린랩스 관계자는 긴축 경영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예정된 바 없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피펫도 경영 효율화 TF를 꾸리고 조직 규모 슬림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450여 명의 유튜버가 소속된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지난해 11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을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적응력과 회복력,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 역량은 잘 보존하면서도 또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때 또 가장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타트업은 성장이 아닌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여행 수요가 늘며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실적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항공이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 국내 여행객 수요에 맞춰 일본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선제적인 노선 공급량 확대와 단일 기종 운영을 통한 비용 효율화 전략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에어도 지난 4분기 영업이익 116억 원을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4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약 66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회복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며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오는 10일 실적 발표를 앞둔 티웨이도 4분기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역 제한이 완화되고 주요 국가의 무비자 입국 시행이 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올해 운영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의 해외여행 부분 허용에 한국이 제외된 상황, 앞으로 중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주환 사장은 연초부터 유럽과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거래선과 고객사를 만났는데요. 지속적인 투자와 M&A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유럽과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해 B2B 사업 성장 전력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 조 사장은 1월 초 CES 2023을 시작으로 GM과 마그나 등의 전략 파트너와 전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달에는 ISE 2023에서 글로벌 영화관 체인점 오데온의 CEO를 만나 LG 시네마 LED가 설치된 주요 상영관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ID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현안을 살폈습니다. 이어 조 사장은 공조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HR 엑스포 2023을 참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공조 기술, 에너지를 절약하는 고효율 솔루션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LG전자 BS 사업본부는 IT 로봇, 전기차 충전 솔루션, VS 사업본부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차량용 조명 시스템, HE 사업본부는 웹OS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B2B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B2B 분야의 투자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LG전자는 B2B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M&A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업 영역 확대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티컬별 핵심 밸류 체인을 심도 있게 연구해 LG전자만의 뛰어난 고객 경험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시장에선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아파트 매매량이 뚝 떨어진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 약 50만 8천 건 중 아파트 거래는 59%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량 중 아파트는 15,000건으로 매매 건수가 10,000건대로 떨어진 건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빌라 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전국 빌라 매매 거래량은 12만 9천 건으로 전체의 25.5%에 달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고금리 상황에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대한 매입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던 예적금 금리가 내려오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투자 자금을 모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기와 더불어 자금을 차입한 리츠들의 대출 만기가 끝나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통상 고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리츠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된 21개의 리츠 중 롯데리츠, SK리츠, 신한알파리츠 등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리츠는 9곳입니다.
이 리츠들의 조달 금리는 평균 2에서 3%대 수준이지만 올해 자금을 다시 빌리게 될 경우 금리가 5에서 6%대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롯데리츠의 경우 올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재조달해야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작년 말과 비교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롯데리츠 배당 수익률은 9%대에서 8%로 SK리츠도 6%대에서 5%대로 내려왔습니다. 증권가에선 리츠주 투자 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쨌든 물가 연동되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기간 그래도 좀 많이 남은 혹은 리파이낸싱 많이 한 이런 리츠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낄까 통신비 저렴한 이른바 알뜰폰으로 갈아타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금융권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의 보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금융권에서도 알뜰폰 고객 확보 경쟁에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토스는 자회사까지 설립해 직접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으며 신협도 알뜰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6종의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3년 전 금융업권 처음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제휴통신망을 LG-U+에 이어 KT, SKT까지 확대했습니다. 우선 젊은 고객들은 이렇게 금융권이 내놓는 알뜰폰에 관심 많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한 조사 결과 알뜰폰을 찾는 고객 절반이 2030 세대였는데 KB국민은행과 토스의 알뜰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10명 중 8명이 20대에서 40대 고객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입금 가입 시 금리 혜택도 제가 주는 걸로 물가도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알뜰폰이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계속 알뜰폰 시장을 두드리는 건 데이터 확보 목적이 큽니다.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금융사들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도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앞두고 금융사들은 비금융 사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어 풍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알뜰폰 서비스 경쟁은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제도권 금융권에선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두고 정치권에서 시끌해졌다고 하는데요. 민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놓고 정치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에 달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를 고리대금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 이자라도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보고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긴급생계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현재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이나 연체 중인 성실상환자 중 신용평점 20%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자율. 이 상품은 고정금리로 연 15.9%로 취약층이 부담하기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대출 한도도 논란입니다. 올해 기준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가 1인 기준 124만 6,735원인데 비해 1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대출 한도액은 최대 논쟁거리입니다. 이 상품은 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일정 기간 성실 상환자에게만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상 대출금은 50만 원으로 서민 긴급 생계비가 맞느냐에 대한 원론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최저 신용등급 대상인데 사실상 돈을 떼일 연체율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긴급 생계비 연체율은 무려 60% 수준으로 보는데 일반 신용대출 연체율이 2% 내외라는 점을 보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오히려 이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낮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책금융 상품으로 15.5%는 되게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카드론이라든가 다른 제2금융권 금융상품보다는 좀 낮다고 평가돼서 아마 금융당국에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최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재기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최근에 안부를 물을 때나 대화를 할 때 난방비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화두입니다. 난방비 폭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걱정은 난방비 폭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난방비의 인상 여파,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산업부 기자들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진, 김효진 기자, 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에 이제 뭐 난방비 폭탄이다, 난방비 대란이다 하는데 저희 집도 지금 한 3배가량이 지금 올랐더라고요. 예, 이번 달도 굉장히 사실 두렵긴 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오른 겁니까, 이호진 기자? 네, 지난해 가스 요금은 총 4차례 올랐습니다. 예.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메가졸당 5.47원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달 연속 36.2%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계속해서 인상됐지만 이제서야 난방비 대란 사태가 체감되는 이유는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 수요가 적은 봄에서 가을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고지서가 더 무서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는 12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 청구지만 통상 난방비는 12월 사용분보다 1월 사용분이 더 많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 부담이 커지자 대체제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 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추가로 적용돼 서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료 역시 1년 전보다 29.5% 상승해 1981년 4월 이후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붙다 보니까 쉽사리 대체제를 잡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고 117만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인데요. 여기에 대상을 넓혀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전체 국민의 60%에 달하는 중산층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뭐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난방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소상공인들의 근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중 99%가 난방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욕탕업 쪽의 피해가 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난방비가 50% 이상 상승한 경우는 숙박업 38.8%, 욕박업 40%로 전체 평균 20.3%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저희는 LPG 가스 쓰고 있는데 그거 고스란히 이제 다 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난방비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은 전기로 해요. 근데 전기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뭐 손님은 없는데 오히려 뭐 가스비나 전기세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난방비 인상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96.9%가 그럼에도 같은 기간 난방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안 오는 게 없는데 지금 뭐 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비를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김효진 기자와 함께 절약하는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인데요. 개별 난방은 가정에 설치된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난방 온도를 20도에서 1도가량만 낮춰도 에너지 소비량을 7%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아니라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온수 온도를 55도 내외로 설정하면 겨울철 적정 온도인 20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같이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였다가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 보일러 가동 시에 가습기를 함께 틀면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어 난방 효율이 상승합니다. 외출 모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시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온도를 낮추고 며칠간 집을 비우는 장기간 외출의 경우 외출 모드를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맞춤형으로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일러 보면은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돌 난방 모드도 있고 어떤 모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단열이 잘 되는 집에선 실내 온도 모드,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선 온돌 난방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를 보시면 실내 온도 모드, 온돌 난방 모드가 있는데요. 실내 온도 모드는 실내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합니다. 또 온돌 난방 모드는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제어하는데요. 단열이 부실한 집에서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면 설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기를 잡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 관리 얘기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보일러 관리법이 있습니까? 네, 보일러 주변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일러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뒤 1시간 뒤에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일러 내부는 적어도 연 2회, 그리고 보일러 배관은 3, 4년에 한 번씩은 청소해야 난방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일러 내부 관련 청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할 게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온 유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열을 일으켰으면. 보온 유지를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까? 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열용품 그리고 보온용품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가량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내복, 양말, 덧신, 가디건 같은 의복을 잘 착용하면 되는데요. 최고 2.2도까지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매트나 러그를 깔면 발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에어캡, 일명 뽁뽁이를 사용하면 외풍을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는데요. 문틈과 창문틈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도 방풍 효과가 있습니다. 크기와 용도별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온수 매트와 전기 매트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나친 사용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되고 또 화상과 합선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김효진 기자가 오늘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